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남자와 여자 특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관계, 특히 로맨틱 관계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한 유형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갇혀 심리적, 정서적, 때로는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한 관계 패턴을 미리 인식하고 회피하는 것은 자기 보호와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성 관계를 어떻게 식별하고 회피할 수 있을까요? 이 오디오북은 그 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의 어두운 측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미래의 고통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경계해야 할 관계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위험한 남성 유형 분석 1.1 폭력적 성향의 남성 Physical or Emotional Abuser 폭력적 성향을 가진 남성은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감정 조절 능력의 심각한 결함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이성적인 대화나 내면, 성찰 대신 외부로 폭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욕설, 물건 파괴, 신체적 위협 등으로 표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폭력성이 보통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짜증이나 화를 내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도와 빈도가 증가합니다. 마치 개구리를 서서히 데우는 냄비와 같이 피해자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이러한 폭력이 종종 감정적 조작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폭력 후에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어.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야. 같은 말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이중 구속에 갇히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폭력적 행동 패턴은 종종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학습된 행동 모델,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원인이든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많은 폭력적 남성들이 화가 나서 그랬어 라는 변명을 사용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상사 앞에서나 경찰관 앞에서는 이러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폭력이 통제, 불능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의 한 형태임을 시사합니다. 1.2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남성 Pathological Liar 병적 거짓말쟁이는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극도로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적 대화에서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말마다 팩트체크가 필요할 정도로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직면할 때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는 간단한 인정 대신 복잡한 변명과 남 탓하기, 심지어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동원합니다. 나도 피해자야. 나를 이해해줘. 같은 말로 상황을 뒤집어
오히려 당신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병적 거짓말은 종종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여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계에서 신뢰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위험해지듯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웃어볼까요? 거짓말쟁이와 사귀는 것의 유일한 장점은 추리력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셜록 홈즈도 부러워할 만한 탐정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니까요. 1.3. 감정 기복이 심하고 책임감 없는 남성. Emotionally immature.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남성은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인생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감정 기복은 그들 자신에게도 혼란스럽지만 특히 파트너에게 심각한 정서적 소모를 가져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감정적 불안정성과 함께 나타나는 책임감의 부재입니다. 그땐 내가 힘들었어.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 같은 말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는 마치 성인의 특권인 자유는 원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피터팬 신드롬과 유사합니다. 발달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성숙도는 연령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40대, 50대 성인이라도 정서적으로는 10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애착관계, 역할 모델의 부재 또는 개인적 성장을 위한 노력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유형의 남성과의 관계는 마치 추가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파트너가 아닌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어 결국 정서적으로 지치고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쉽게 말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성인과의 관계는 당신의 정신 건강의 저축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인출만 하는 셈입니다. 1.4. 일중독이거나 인생 우선순위가 자신밖에 없는 남성, self-centered man. 현대사회에서 성공과 자기 개발에 대한 강조는 때로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중독이거나 자기중심적인 남성은 겉으로는 야망이 있고 성취지향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계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에서 우선순위는 항상 명확합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취미, 자신의 성장,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아마도 그 긴 목록의 맨 마지막에 당신이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들의 열정과 드라이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단지 부수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리적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종종 깊은 내적 공허함이나 자기 가치감의 부재를 보상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외부적 성취를 통해 내면의 불안정성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의미 있는 연결과 공감이 결핍된 관계입니다. 관계 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교환 이론의 불균형한 예입니다. 당신은 정서적, 시간적, 때로는 재정적 자원을 관계에 투자하지만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블랙홀에 자원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종종 관계에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다. 고 말하면서도 골프, 게임, 개인 프로젝트 등에는 주말 내내 시간을 할애합니다. 우선순위는 선택의 문제이며
그들은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선택에 당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5. 여성 편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남성, player or narcissist. 플레이어 또는 나르시시스트 유형의 남성은 종종 초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고 외모에 신경을 쓰며 이성을 매혹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의 이면에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명확한 특징 중 하나는 과거 여성 편력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 이야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심지어는 바람피웠던 경험까지도 마치 자랑스러운 업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인간관계, 특히 로맨틱 관계를 깊은 연결이 아닌 정복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런 행동은 종종 깊은 불안정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용납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남성과의 관계는 마치 자동차 전시장에서 잠시 전시되는 최신 모델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모든 관심과 칭찬을 받겠지만 곧 더 새롭고 흥미로운 모델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단지 컬렉션의 일부일 뿐입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이런 남성들의 인스타그램은 보통 철학적 인용문과 함께 자신의 근육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플라톤이 브로, 스쿼트 좀 더 해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1.6.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남성, controlling and manipulative. 통제적이고 조종하는 남성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종종 보호나 사랑의 표현으로 위장되어 있어 초기에는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파트너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과도한 간섭입니다. 당신이 입는 옷, 만나는 친구, 일정 관리, 심지어 핸드폰 사용까지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초기에는 널 너무 사랑해서, 네가 걱정돼서 같은 달콤한 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당신의 자유와 정체성을 빼앗는 구속으로 변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종종 심각한 불안감과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파트너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트너에게 심각한 심리적 해를 끼칩니다. 관계의 건강성은 종종 자율성과 친밀감 사이의 균형으로 정의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둘 다 충족되지만 통제적 관계에서는 종종 의존성으로 왜곡된 친밀감이 자율성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현대의 통제적 남성이 사용하는 테크닉의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기술을 이용한 감시입니다. 위치 추적 앱, 소셜미디어 계정 공유 요구, 문자 메시지, 검사 등은 모두 디지털 시대의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사랑한다면 숨길 것이 없잖아 라는 말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불신과 통제의 신호입니다. 1.7. 무기력하고 책임감 없는 남성, lazy and unmotivated. 마지막으로 살펴볼 위험한 남성 유형은 무기력하고 책임감 없는 남성입니다. 이들은 종종 피터팬 신드롬을 보이며 성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마치 영원히 청소년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일관된 직업 유지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계획 부재, 그리고 끊임없는 핑계와 불평입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내 재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상사가 날 이해 못해서 등의 변명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돌립니다.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이들이 종종 파트너에게 과도한 경제적, 감정적 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자녀 관계처럼 당신이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관계의 역학을 왜곡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때로 학습된 무기력감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문화적 맥락에서는 남성의 무책임한 행동이 더 쉽게 용납되기도 합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이런 남성들은 종종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수년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진정한 자아가 소파 쿠션 사이에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1.8 위험 신호 종합 및 추가적 경고 징후.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위험한 남성 유형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앞서 언급한 유형들과 중첩될 수 있으며 잠재적 문제 관계를 더 폭넓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전 여자친구, 부모, 친구, 직장 동료 등 그의 삶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과 갈등이나 단절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공통된 요소는 그 자신입니다. 둘째,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깊은 자기인식 부족과 성장 의지의 결여를 나타냅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당신의 감정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감정적 취약성은 양방향 도로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노출 요구는 불균형한 권력 역학을 시사합니다. 넷째, 당신을 성장시키기보다 묶어두려는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을 주의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반면 독성 관계는 종종 한쪽이 다른 쪽의 잠재력 실현을 방해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패턴들은 종종 깊은 불안정성, 애착 문제 또는 자기애적 성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관계에서 당신이 지속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에너지가 고갈되며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결함이며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2장 위험한 여성 유형 분석. 이제 우리는 관계에서 경계해야 할 여성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독성 관계 패턴은 성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관계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여성의 행동 패턴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2.1 피해자 코스프레형. 항상 불쌍한 여자. 피해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여성은 관계에서 매우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이 자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정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과거 남자친구, 가족,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슬픈 과거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피해자 서사가 당신의 책임감과 보호 본능을 이용하여 감정적 조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종종 학습된 무기력감이나 2차적 이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역할을 통해 관심, 보살핌, 책임 회피 등의 이득을 얻게 되면서 이 패턴이 강화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조종과 예측 불가능성에 노출되면서 당신은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종종 가스라이팅의 효과와 유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종자형 여성들이 종종 자신의 행동을 단순히 감정적이라고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 폭발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것이 효과적인 통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2.3. 탐욕형, 돈, 명품, 과시를 좋아하는 여자. 탐욕형 여성은 관계에서 물질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명품, 비싼 선물, 고급 여행 등 소비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좋은 것들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탐욕형의 경우 이러한 물질적 욕구가 관계의 본질을 압도합니다. 데이트 초기에는 이러한 성향이 단순한 취향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전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당신의 가치가 점점 더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혜택에 의해 정의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종종 외적 검증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깊은 욕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물은 자기 가치의 외적 상징이 되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종종 낮은 관계 만족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돌봄, 공감, 정서적 친밀감과 같은 관계의 핵심 요소에 덜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탐욕형 여성과의 관계는 마치 ATM과 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매력은 당신의 개성이나 성품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ATM처럼 당신이 더 이상 돈을 제공하지 못하는 순간 관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2.4. 과도한 질투형, 통제 욕구, 강한 여자. 과도한 질투와 통제 욕구를 보이는 여성은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파트너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지속적인 시도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검사, SNS 활동 감시, 이성 친구와의 교류 제한, 심지어 가족과의 시간도 통제하려 합니다. 초기에는 이런 행동이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널 사랑해서 그래 같은 말로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질투와 통제 욕구는 대개 깊은 불안정 애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 과거의 배신 경험, 또는 자기 가치에 대한 깊은 의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통제적 관계는 마치 심리적 감옥과 같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자유와 인간관계가 점차 제한되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은 이러한 통제 행동을 강화하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합니다. 위치 추적 앱, 공유 비밀번호, SNS 활동 모니터링 등은 모두
디지털 시대의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널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 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바로 신뢰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2.5. 감정 기복형, 감정의 롤러코스터. 감정 기복이 심한 여성은 관계에서 극심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할 수 없는 감정 변화와 종종 상황에 비례하지 않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한순간에는 행복하고 애정이 넘치다가 다음 순간에는 분노하거나 우울해지는 극단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 기복은 종종 사소한 틀이거나 심지어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때로 정서 조절 장애, 트라우마 반응 또는 다양한 정신 건강 상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감정 변화를 경험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빈도, 강도,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관계 역학에서 볼 때 이러한 감정적 불안정성은 당신을 지속적인 벼랑 끝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은 항상 다음 폭발이 언제 일어날지 걱정하며 그녀의 기분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과도하게 조절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받아 모든 부정적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당신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걱정,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에 노출되면 당신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감정 기복형 여성과의 관계는 마치 날씨 예보 없이 태풍 지역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할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2.6. 허언증 과장형 자기 이야기를 꾸며내는 여자. 허언증이나 과장 성향을 가진 여성은 관계에서 심각한 신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배경, 성취, 경험을 과장하거나 완전히 허구로 꾸밉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과장이 단순히 인상적으로 보이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각한 거짓말 패턴이 드러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종종 깊은 자존감 문제나 현실에서의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인상적인 버전의 자신을 창조합니다. 관계에서 이러한 행동은 극도의 불신을 초래합니다. 당신은 지속적으로 그녀의 말을 팩트 체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어떤 이야기가 진실이고 어떤 것이 과장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됩니다. 더 위험한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거짓말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 당신을 속이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맨스 사기의 많은 사례가 이러한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가 신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거짓말은 그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견고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2.7. 가스라이팅형, 네가 문제야 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여자. 가스라이팅은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조종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여성은 당신이 자신의 기억, 인식,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문제 상황에서 항상 당신이 잘못했다고 몰아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 감정, 기억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당신이 너무 민감하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또는
비합리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가스라이팅은 매우 심각한 형태의 감정적 학대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보통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 즉,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건 네 상상이야. 로 시작하여 점차 더 큰 현실, 왜곡으로 발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되고 가해자의 관점에 의존하게 됩니다. 극단적 경우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마치 심리적 노예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불신하고 모든 결정과 인식에 있어 가해자에게 의존합니다. 이런 관계의 가장 교묘한 측면은 피해자가 종종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2.8. 추가적 경고 징후 및 전체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위험한 여성 유형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앞서 언급한 유형들과 중첩될 수 있으며 잠재적 문제 관계를 더 폭넓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며 항상 남 탓하는 여성을 경계하세요. 이러한 책임 회피 패턴은 성숙한 관계 구축에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가족, 친구, 전 남자친구 등과 파괴적이거나 끊긴 상태인 여성은 위험 신호입니다. 과거 관계 패턴은 종종 미래 관계의 예측 지표가 됩니다. 셋째, 당신의 발전, 목표,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여성을 주의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넷째,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질투를 보이거나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여성은 경계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성취를 자신의 상대적 실패로 보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징후가 아닙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패턴들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 불안정한 애착 스타일 또는 심각한 자존감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때로는 파괴적인 관계 역학입니다. 제3장 독성 관계의 심리학. 왜 우리는 머무르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한 남성과 여성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독성 관계에 머무르는 것일까요? 문제를 인식하고도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3.1. 간헐적 강화와 트라우마 본드. 인간 행동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는 보상이 일관되게가 아니라 불규칙하게 주어질 때 행동이 더 강하게 강화된다는 개념입니다. 독성 관계에서 이 원리는 소위 트라우마 본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대자가 항상 잔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우 다정하고 자상할 때 피해자는 그 좋은 순간들을 위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슬롯 머신이 가끔씩만 보상을 주면서 사람들을 계속 게임에 참여시키는 것처럼 독성 파트너도 간헐적 애정과 긍정적 경험으로 상대방을 관계에 묶어둡니다. 이런 불규칙한 보상 패턴은 실제로 일관된 좋은 대우보다 더 강한 심리적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더욱이 학대와 애정의 사이클은
생화학적으로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긴장감 후의 화해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하여 마치 약물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2. 침몰 비용 오류와 희망적 사고. 경제학에서 침몰 비용 오류는 이미 투자한 것 때문에 비합리적 결정을 계속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관계에서 이는 이미 많은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으니 관계를 끝내면 그것이 모두 낭비가 된다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희망적 사고가 더해집니다. 그 혹은 그녀가 변할 거야. 좋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 달라질 거야.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런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머무르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도박사의 오류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계속 잃고 있는 도박사가 이제 곧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며 게임을 계속하는 것처럼 독성 관계에서도 변화가 곧 올 거야 라는 비합리적 기대가 존재합니다. 3.3. 낮은 자존감과 자기 가치. 독성 관계의 역설 중 하나는 그것이 낮은 자존감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학대적 행동을 정상화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독성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존감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지속적인 비판, 조종, 학대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관계에서 벗어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니콜리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독성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기 가치감이 향상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3.4. 사회적 압력과 관계 이상화. 많은 사회에서 독신보다는 관계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독신은 곧 실패라는 암묵적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질이 낮은 관계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또한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종종 독성 관계 패턴을 로맨틱하게 묘사합니다. 질투와 소유욕이 사랑의 증거로, 갈등이 열정의 신호로 잘못 표현됩니다. 이러한 관계 이상화는 문제 행동을 정상화하고 심지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스크립트 이론의 일부로 봅니다. 우리는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러티브를 내면화하고 그것이 해롭더라도 그 스크립트를 따르려고 합니다. 제4장. 건강한 관계의 특성, 대조적 관점. 독성 관계의 특성을 이해했으니 이제 건강한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와 독성 관계를 대조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의 질을 더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1. 상호 존중과 경계의 존중. 건강한 관계의 기초는 상호 존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손함을 넘어 각 파트너의 생각, 감정, 욕구, 그리고 경계를 깊이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들은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파트너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동은 즉시 다루어집니다. 반면 독성 관계에서는 경계가 지속적으로 무시되거나 위반됩니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정체성을 흡수하려 하며 개별성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오해됩니다. 4.2.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들은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소통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집중합니다. 절충간을 찾고 필요한 경우 동의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갈등은 관계의 발전 기회로 보입니다. 반면 독성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종종 조종, 비난, 방어 또는 철회로 특징 지어집니다. 갈등은 해결되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4.3 상호성과 균형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습니다. 양쪽 파트너 모두 관계에 투자하며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항상 50%, 50%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시기에 균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성 관계에서는 한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받습니다. 균형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됩니다. 4.4 개인적 성장 지원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들은 서로의 개인적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그들은 서로가 최선의 버전이 되는 것을 돕고 파트너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성장 마인드셋을 특징으로 합니다. 파트너들은 서로를 묶어두기보다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열망을 지지하며 필요할 때 도전을 제공합니다. 반면 독성 관계에서는 종종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질투합니다. 그들은 파트너의 성취를 위협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기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4.5 신뢰와 안전 건강한 관계는 깊은 신뢰와 감정적 안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파트너들은 서로에게 취약해질 수 있으며 판단이나 거부의 두려움 없이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약속은 지켜지고 신뢰는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됩니다. 배신이 발생하면 이는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독성 관계에서는 신뢰가 반복적으로 무너집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흔합니다. 결과적으로 관계는 지속적인 불안과 의심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제5장 성경적 관점으로 본 건강한 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 심리학과 관계 연구를 통해 독성 관계와 건강한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완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인간 관계의 본질에 대한 지혜를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고대의 지혜는 현대 관계에도 여전히 적용 가능합니다. 5.1 사랑의 정의 고린도전서 13장의 통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에 대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은 건강한 사랑의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독성 관계의 특징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선명합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통제적이지 않고 즉 온유하며 학대적이지 않습니다. 즉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입니다.
현대의 독성 관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행동들은 이 성경적 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통제적 행동, 질투심, 자기중심적 태도, 화를 내는 것,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추어내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의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5.2 에베소서의 상호 존중과 제출.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건강한 관계에서의 상호성과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와 희망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독성 관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고 조언합니다. 이는 독성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적 학대와 대조됩니다. 5.3 잠언의 지혜, 관계에 대한 경고와 조언. 잠언은 관계, 특히 위험한 관계 유형에 대한 다양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구절은 폭력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감정적 전염 개념과 유사하게 성경은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16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 구절은 거짓말쟁이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는 앞서 논의한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유형과 감정 기복이 심한 유형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5.4 실제 적용 빌립보서의 관계 지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구절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필요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6장 결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실천적 단계 위험한 관계 유형을 식별하고 건강한 관계의 특성을 이해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지식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독성 관계를 피하고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단계들입니다. 1. 자기 인식과 가치 확립 건강한 관계의 첫 단계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첫째, 자신의 관계 패턴 인식하기. 과거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까? 특정 유형의 파트너에게 반복적으로 끌리나요? 둘째, 개인적 경계 설정하기. 수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세요. 이러한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셋째, 자기 가치 확립하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창세기 1장 27절 또한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진리를 내면화하세요. 2. 조기 경고, 신뢰 주의하기. 독성 관계의 징후는 종종 초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거나 합리화합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첫째, 소소한 경계 위반. 작은 경계 위반은 종종 더 큰 위반의 전조입니다. 둘째, 초기 통제 시도. 사랑의 표현으로 포장된 소유욕이나 질투심에 주의하세요. 셋째, 책임 회피 패턴.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진정한 사과와 책임감 있는 행동은 건강한 성숙함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넷째, 고린도전서 13장과의 일치. 그들의 행동이 성경적 사랑의 정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세요. 3.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 개발하기. 건강한 의사소통은 모든 좋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다음의 대화법을 참고 삼아 대화의 수준을 향상시키세요. 첫째, 나, 메시지, 사용하기. 당신은 항상 보다 나는 느낀다 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둘째, 적극적 경청 실천하기. 이해하기 위해 듣고 단순히 응답하기 위해 듣지 마세요. 셋째, 정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기. 야고보서 5장 12절은 너희 말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넷째,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보기.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가르칩니다. 4. 공동체와 지원 네트워크 구축하기. 어떤 관계도 진공 상태에서 번영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지원적인 공동체 내에서 가장 잘 발전합니다. 다음은 실전에서 실행 가능한 지원적인 공동체 활용법입니다. 첫째, 조언자와 멘토 찾기. 잠언 15장 22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깨어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집단 유지하기.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세요. 셋째, 필요한 경우 전문적 도움 구하기. 상담사, 목사 또는 치료사가 관계 패턴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영적 공동체에 참여하기.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라고 권고합니다. 5. 마지막 성찰, 삶의 선택으로서의 관계.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누구와 삶을 공유할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 성장, 심지어 영적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의 지혜를 따르면 우리는 관계를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닌 의도적인 선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적 기대나 일시적 감정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건강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관계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반면 독성 관계는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위험 신호들과 건강한 관계의 특성들이 여러분의 관계 여정에 유용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독성적인 관계 패턴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해로운 사이클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충만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관계, 개인 성장, 그리고 영적 지혜에 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중, 신뢰,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관계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